자, 반갑습니다. 전국에 계신 수험생 여러분, 저는 대치 종로학원 국어 강사 권호진입니다. 제가 오늘 여기에 쓴 이유는 여러분이 보신 7월 인천교육청 모의고사 해설 강의 때문에 여기 섰는데요. 그지? 일단 이번 시험에 학생들이 좀 많이 힘들었을 텐데 독서에서 많이 틀리셨죠. 그래서 오늘은 해설 강의를 독서 위주로 맞춰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독서만 하면 좀 그러니까 제일 앞에 있는 시까지 해서 이렇게 세 지문 설명할 예정입니다. 자, 첫 번째 지문부터 볼까요? 자, 첫 번째 지문이 이육사의 황혼이라는 작품과 김종길의 바다에서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지문을 보시면, 그지? 자, 이육사의 황혼이라는 작품인데 이 작품을 하나씩 해석하는 습관을 들여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꼼꼼하게 해석하는 것도 분명 필요하지만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이 아이에 대한 상황과 정서 태도에 대한 표현을 충실하게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우리가 주제라고 하는데 이 주제를 가지고 선지를 판단하는 습관을 들여두시면 시는 조금 더 빠르고 정확하게 풀 수 있습니다. 우리가 수능에서 보는 것들은 세부적인 내용을 꼼꼼하게 다 묻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주제와 관계지어서 이 아이를 판단할 수 있느냐 이걸 묻고 싶은 거지. 요 시어의 뜻이 무엇이니까 이렇게까지 볼 수 있느냐 그걸 묻고 있는 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기본적으로 큰 표현인 요 아이에 대한 인지를 항상 하는 습관을 들여두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그래서 시를 보시면 요 앞부분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상황이라고 불러요. 자, 상황인데 어떤 상황이냐고 하면 내 골방에 커튼을 걷고 정성된 마음으로 황혼을 맞아들이노니 바다의 흰 갈매기들과 같이도 인간은 얼마나 외로운 것이냐라고. 그치? 자, 그러면 이제 상황이 어떤 상황이면 요 인간이라는 사람이 외로운 상황인 거야. 그지? 자, 이런 외로운 상황인데, 그지? 자, 커튼을 걷고 황혼을 맞아들이노니, 그지? 바다의 흰 갈매기들 같이도 인간은 얼마나 외로운 거냐라고 돼 있죠. 그지? 자, 그러면 이 외로운 상황에 대해서 이제 뭐 하고 있냐면 황혼이라고 불러서, 그지? 내 부드러운 손을 힘껏 내밀라라고. 그지? 자, 그러면 이제 이 아이는 뭐 해야 돼? 외로운 것들을 해소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나요? 그지? 자, 그래서 상황 자체가, 그지? 인간이 외로운 상황에서 황혼이 어때? 얘를 해소시켜주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구나. 그지? 요게 이제 기본적인 상황이에요. 자, 근데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되냐면 내 5월에 자, 지워야 되죠. 자, 지우고 내 5월의 골방이 아직도 하나니 자, 황혼아 내일도 또 저 푸른 커튼을 걷게 하겠지. 그지? 암암이 사라지긴 시냇물 소리 같아서 한 번 식어지면 다시는 돌아올 줄 모르나 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 표현을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정서 태도가 드러나게 되는데, 그지? 정서 태도가 드러나게 되는데, 자, 내 공간에 대해서 어때? 요 공간에 대해서 아늑하다라는 표현이 붙었고, 그 다음에 황혼이 또 뭐 하고 있냐면 저 푸른 커튼을 걷게 한다라고 했으니까, 자, 얘가 극복하는 관점이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별로 좋지 않았는데 그걸 이제 뭐랄까요? 황혼을 통해서 벗어나게 하겠다는 뜻인 거죠. 그지?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 아이의 작품의 주제를 뭐라고 잡을 거냐면 자, 부정적 현실에 대해서 얘를 극복하는 걸 우리가 주제로 잡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상황 자체는 그지? 부정적 상황의 구체적인 표현은 외로운 상황인 거죠. 그지? 자, 이 외로운 상황에 대해서 이제 뭐 할 거야? 얘를 극복하는 걸 주제로 잡을 거야. 그래서 시의 해석은 요 정도까지만 하셔도 웬만한 문제는 다 풀립니다. 근데 이제 학생들이 개별적인 시어에다가 의미를 하나씩 자꾸 부여하면서 시를 굉장히 복잡하게 만드시는데 그렇게 하시면 시 해석이 훨씬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의 주제는 내가 외로운 상황에 대해서 어때? 극복하려는 의지가 주제로 잡혀요. 그지? 그걸 이제 가 작품의 주제로 볼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나 작품을 봅시다. 나 작품은 뭐라고 돼 있냐면, 그지? 자, 차원 물보라가 이 말을 적실 때마다 나는 소년처럼 울음을 참았다라고요. 그지? 자, 그러면 여기도 어때? 차가운 물보란 거죠. 그지? 그래서 여기에 나는 뭐 하고 있어? 울음을 참고 있죠. 자, 그러니까 이제 여기도 어때? 이 자리가 상황이 될 건데, 그지? 상황이 될 건데, 이 상황 역시 부정적이죠.
그죠? 자, 근데 요 시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그지? 상황이 부정되어 나왔는데 요 시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자, 왼몸을 내어 맡긴 천인의 깊이 위에 나는 꽃처럼 황홀한 순간을 마련했으니 슬픔이 설사 또한 바다만 하기로 나는 뉘우치지 않을 나의 하늘을 꿈꾸노라라고 있으니까, 자, 여기서 뭐 하고 있냐면 나는 얘를 꿈꾸겠다라는 의지가 실현이 되어 있죠. 무슨 말인지 되셨나요? 그지? 자, 그래서 얘를 이제 꿈꾸노라고 했으니까 의지가 너무 구체적이면 얘보다는 조금 더 낮은 큰 표현으로 뭐라고 하고 있냐면 그냥 긍정적인 걸 추구하겠다의 뜻으로 보여. 그래서 이 작품의 주제는, 그지? 주제는 내가 지금 차가운이라는 부정적인 상황에서, 차온이라는 부정적 상황에서 나의 하늘이라는 이상적인 공간을, 이상을 추구하는 것, 그지? 요 정도로 주제를 잡을 거야. 그래서 시의 해석은 요 정도까지만 하셔도 크게 상관이 없으니 요렇게 보시고 문제 풀다가 막히면 요 주제를 바탕으로 시어를 보시면 훨씬 더 이해가 쉽습니다. 자, 이 주제를 바탕으로 실전에 한번 들어가 보죠. 자, 1번 문제를 보시면 가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 이렇게 붙어 있어요. 자, 적절한 게 붙어 있는데 수미상관이라는 표현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처음과 마지막이 같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지? 그래서 이걸 사용하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얘를 통해서 요 효과를 실현시키는 거다. 그지? 그래서 선지 자체는 맞죠. 선지 자체는 맞는 표현인데, 그러니까 나는 지금 가서 뭘 찾아야 돼? 수미상관이 있는지 확인해 보려고요. 그죠? 자, 그렇게 보시면 가에는 수미상관이 없죠. 그지? 그러니까 벌써 틀린 표현이 돼요. 이해가 되셨나요? 자, 2번 같은 경우에는 촉각적 심상을 활용하여 대상의 속성을 구체화하고 있다 했으니까, 자, 촉각적 심상이라는 아이 가지고 뭘 확인해라? 대상의 속성을 확인해라. 그지? 근데 가나는 당연히 대상의 속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만 하시면 되면 얘는 있으니까 얘만 가서 찾기를 하면 되는 거죠. 그지? 자, 그러면 이제 학생들이 촉각을 많이 안 찾아봤기 때문에 힘들 수 있어요, 얘들아. 그지? 자, 그런데 이 촉각에 관계된 것도 수능에서는 항상 중요한 부분 위주로 물어보기 때문에 가에 이연해 보시면, 자, 황혼아 내 부드러운 손을 힘껏 내밀라 내 뜨거운 입술을 마음대로 맞추어 보련다라고. 그지? 그러면 여기에 뜨거운 건 어때? 당연히 느낌, 내가 촉각으로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얘는 뜨거운이라는 표현이 맞을 수밖에 없죠. 그죠? 자, 나이도 마찬가지예요. 나이는 벌써 내가 읽었던 상황이 부정적이었는데 그 부정이 어때? 차온이라고. 차온이라는 표현은, 나의 차온이라는 표현은 차가운의 뜻이죠. 그지? 그러니까 어때? 얘도 촉각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벌써 2번이 답임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선지들은 별로 어려운 게 없으니까 1번은 빨리 패스하고 넘어가죠. 자, 그 다음에 2번 잘 보세요. 2번은 학생들이 별로 틀리지 않았는데, 그지? 2번 문제는 학생이 별로 틀리지 않았는데 하나만 확인해 보면 될 것 같아요. 뭘 확인할 거냐면, 자, A부터 E까지가 전부 다 어디에 있냐면 가에 있어요. 그래서 얘는 가의 주제로 풀 건데, 자, 내가 알고 있는 주제는 뭐였냐면 부정적 사항을 극복하는 의지 가지고 볼 거라고요. 그지? 자, 큰 주제를 이렇게만 잡았는데, 그지? 자, 얘가 이제 극복을 할 건데 어떻게 극복할 거야? 여기 3번에 있는 것처럼 누구에게 위로받는 걸로 극복을 하는 거냐. 그지? 근데 이 작품은 뭐 했어? 내가 지금 뭘 맞이하려고 하는 거지 누구한테 위로받는 건 아니죠. 그 말은 얘가 어때? 여기에 해당이 안 되는 표현이니까 얘가 틀린 표현이 되는 거다. 이렇게 확인하라는 뜻입니다. 3번 선지를 다시 보시면 의지할 가지 없이 떨고 있는 존재들이 별들, 수녀들, 수인들에게 위로받기를 바라는 마음이 아니라 요 사람들이 전부 다 뭐니? 부정적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인 거야.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표현 자체를, 이 시 자체를 해석하다 보면 잘못 해석해서 얘가 얘한테 위로받는 걸로 느낄 수도 있겠지만, 이 작품의 주제 자체가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을 극복을 할 거기 때문에 이 사람들한테 위로받는 거랑 상관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학생들이 확인해 주시면 쉽게 풀 수 있는 게 2번입니다. 자, 그에 비해서 3번 문제는 조금 선지를 더 꼼꼼하게 보셔야 돼요. 3번은
어떤 측면에서 보셔야 되냐면 자, 얘도 과거, 현재, 미래의 시간 구조를 바탕으로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이라고 해서 요렇게 이제 조건을 줬죠. 그지? 조건을 줬는데 이 조건을 주더라도 여전히 어떻게 푸실 거냐면 자, 어떻게 푸실 거냐면 주제와 연관지어 풀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니네가 얘를 볼 때도 당연히 어때? 얘가 주제랑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 그 생각하시면서 푸시면 훨씬 더 편합니다. 자,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나의 주제는 뭐라고 했냐면 나의 주제는 자, 부정적인 상황. 부정적인 건 여기에 고난이 있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뭐 할까? 이상을 추구하는 걸로 주제를 잡았어요. 그지? 자, 그랬을 때 자, 여기 4번의 표현을 보시면 화자는 자폭의 잔을 채우던 옛날이란 부정적 과거가 아득히 사라져 현재 자신과 단절되기를 바라고 있군. 자, 이 표현을 보시면 부정적 과거와 뭐 할 거야? 현재를 단절시키겠다고요. 그러니까 어때? 이 표현이 완벽히 맞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상을 추구하게 되면 당연히 뭐가 실현돼야 돼? 과거랑 단절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지? 아니면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까지도 부정이니까 요 자리가 어때? 요 4번이 요 주제랑 완벽히 같은 표현이야. 그에 비해서 3번 선지를 보시면 자, 화자는 물거품같이 일었다가 쓰러졌던 과거의 자신에 대한 미련으로, 그지? 자, 과거의 자신이면 당연히 어떤 과거야? 부정적 과거죠. 근데 부정적 과거에 대해서 어때? 얘가 미련이 남았대죠. 그럼 미련이 남으면 얘가 이상을 추구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요 자리가 어때? 주제에서 벗어난 표현이에요. 그래서 요 아이는 답이 3번이 될 수밖에 없는 표현이죠.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시를 수업할 때 하는 방식도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지금 풀어드리는 것들은 우리가 실전 가서 주제 가지고 빠르게 푸는 방법으로 설명을 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공부를 조금 더 하셨으면 좋겠는 게 내가 요런 주제가 요런 표현이랑 관계성이 있는지 없는지 요런 판단을 조금씩 더 해주시면 시를 해석하는 능력도 훨씬 좋아지게 돼 있습니다.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는 학생들이 제일 많이 틀린 게 4번 문제예요. 그지? 우리 4번을 좀 찬찬히 한번 볼까요? 4번을 보시면 보기를 참고하여 가와 나를 감상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들은 우리 학생들이 보통 여기를 열심히 읽고 여기에 중심을 찾아서 이제 선지를 보고 확인하고 그러죠. 그지? 그렇게 푸셔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자, 그렇게 푸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그래서 뭐 얘 같은 경우에는 가에는 화자가 머무르고 있는 골방 안과 만물을 포용할 수 있는 황혼이 존재하는 골방 박세계의 대립이 나타났으니까 자, 화자가 있는 공간은 어떻대요? 골방인데 속성이 없죠. 그지? 근데 황혼이라는 공간은 어때요? 골방 밖이라는 공간인데 유아의 특성이 만물을 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황혼이 당연히 어때? 긍정으로 판단이 되겠죠. 그지? 그러면 화자가 있는 골방은 현재 좋지 않은 거죠. 그러면 내가 아까 이야기했던 부정적인 상황에서 얘 뭐 할 거야? 극복하겠다는 의지가 이거랑 관계 있는 거잖아요. 그지? 그래서 이제 이 두 개의 대립을 통해서 어때? 이제 극복하겠다는 의지가 가의 주제인 거고요. 나 같은 경우에는 바다와 하늘이라는 상하 공간의 구조의 대립을 이루고 있는데 부정적 속성을 지니고 있는 바다와, 그지? 자, 이게 이제 실현곤한 역경을 나타내고 있는 바다와 그 다음에 긍정적인 대상의 하늘을 대비를 해서 자, 긍정인 하늘을 대비해서 뭐 할 거야? 내면 상황을 드러내고 있는 거라고요. 그지? 그러니까 내가 부정에서 이제 뭐 하고 있어? 이상적 공간인 하늘을 지향하고 있다. 요렇게 주제를 잡으시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주제랑 크게 다를 바가 없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선지 표현 1, 2, 3번을 보시면 자, 1, 2, 3번을 보시면 자, 얘는 골방 안과 밖이라는 세 개의 대립을 통해서 어때? 두 공간이 연결될 수 있다. 자, 요 표현을 시에 가서 찾기가 힘들단 말이죠. 그지? 근데 나는 얘를 뭐라고 판단하고 있어? 얘를 극복 의지라고 판단하고 있는 거죠. 그지? 자, 2번도 마찬가지예요. 골방 안에 있는 화자는 골방 밖 세계에 존재하는 대상들 중에서 소외된 상황에 놓인 존재들을 떠올리며 그들에게 황혼의 포용성이 전해지기를 바라고 있다고 했으니까 자, 그들에게 황혼의 포용성이 전해지기를 바란다고 돼 있죠.
얘는 이거는 이제 조금 다른 설명인데 뭘 보셨으면 좋겠냐면 2번에 3번 선지와 3번 선지와 동일하죠. 이 그들이 누구니? 2번에 3번 선지에 있는 별들, 수녀들, 수인들 여기에 해당이 될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네가 이제 다른 문제 선지도 기억하면 훨씬 더 좋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부정적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한테 요게 전해진다는 말은 그 아이를 벗어나는 거니까 얘랑도 관계가 있을 수 있겠구나. 요 정도로 판단하고 있죠. 자, 3번도 마찬가지예요. 황혼에게 자신의 바람을 전달함으로써 한계를 넘어서고자 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했으니까 자, 요 표현이 뭐니? 앞에 있는 1, 2번을 합한 내용인 거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1, 2, 3은 다 맞을 수밖에 없는 표현들이죠. 주제와 일치하니까. 자, 그에 비해서 4번은 나의 주제인데 나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가 바다를 부정으로 보고 있죠. 그지? 자, 이와 대비를 이루는 꿈꿔야 할 하늘로 여기는 것은 그지? 자, 하늘은 우리가 긍정으로 보고 얘를 부정으로 보고 있고 얘를 긍정으로 보고 있는데 자, 이 아이에 대해서 이제 뭐가 붙었냐면 인식의 전환이라는 정서 태도가 붙었는데 얘는 어때요? 주제에서 벗어났죠. 왜? 이 작품의 주제는 내가 이상을 추구하는 거지 인식의 전환을 통해서 추구하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어때? 얘가 답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되셨나요? 자, 그에 비해서 5번은 뭐라고 되냐면 화자는 이마를 적시는 바다에 울음을 참으며 대응하는 소극적 자세에서 자, 마른 하늘을 향해 나아가려는 능동적 자세로 변한다 했으니까 자, 능동적 자세로 변하는 게 뭐니? 이상의 추구인 거예요. 되셨나요? 자, 그래서 얘는 능동적으로 나가는 거고 4번은 뭐라고 그랬어요? 자, 4번은 얘가 인식의 전환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두 개가 일치하지 않죠. 그러니까 당연히 어때? 답될 수 있는 게 4번밖에 없다는 뜻이야. 내가 알고 있는 주제는 그지? 이상을 추구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인식의 전환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되셨나요? 자, 이렇게 푸시면 시는 굉장히 간단하게 푸실 겁니다. 자, 그에 비해서 우리가 이제 학생들이 많이 어렵게 풀었던 9번부터 13번까지의 독서 지문을 빠르게 한번 확인해 봅시다. 자, 이 지문은 우리가 좀 편하게 읽었으면 좋겠는데 학생들이 막 이런 그림 그려져 있고 그 다음에 프로세스하는 과정이 나와 있고 그림 있고 하면 굉장히 어려워요. 그지? 근데 우리 빠르게 한번 쭉 보죠. 자, 뭐 이 사람이 제시한 이 문제는 그지? 여러 프로세서가 서로 점령의 전을 얻기 위해서 작업이 끝나기를 기다리며 대기하는 교착 상태와 얘는 교착을 설명을 하는 거구나. 근데 이 교착은 뭐 하고 있냐면 점유하고 있는 자원을 얻기 위해 상대의 작업이 끝나기를 기다리며 대기하는 걸 교착이라고 하는 거구나. 자, 이제 교착의 개념이 어때? 요만큼이 나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라고 하냐면 특정 프로세스가 원하는 자원을 계속 할당받지 못하는 그러면 얘가 원하는 자원을 기다리면 할당을 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지? 자, 기다리면 받아야 되는데 원하는 자원을 계속 할당받지 못하는 걸 우리는 이름을 특별히 기하라고 하는 거구나. 그지? 요렇게 개념 두 개만 보고 넘어가세요. 자, 그래서 이거에 대한 예로 그지? 그림이 나오는데 자, 철학자 1부터 5까지가 앉아 있는데 그지? 자, 얘네들이 이제 전부 다 뭐 하고 있냐면 자, 왼쪽에 포크를 먼저 드는 걸로 설명을 해요. 그지? 왼쪽에 포크를 먼저 드는 걸로 다 규정을 그랬더니 어때요? 자, 그렇게 하니까 한 명도 못 먹는 거예요. 왜? 조건이 뭐가 되니까 포크를 둘 다 가져야지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왼쪽에 포크 FN을 먼저 들게 했더니 어때? 전부 다 한 개씩밖에 못 드니까 못 먹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 있는 것처럼 남는 포크가 오른쪽에는 남는 포크가 없어서 그지? 얘가 뭐 하게 돼요? 기다리게 된다고요. 뭐를? 점유한 대상을 기다리게 되는 거예요. 그지?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할 거다? 좀 전에 읽었던 교착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한 교착 상태가 해결되더라도 여러 이유로 특정 철학자에게 포크를 들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 경우 특정 철학자는 어때? 계속 먹지 못하는 거예요. 그 원하는 걸 못 얻었으니까 얘를 뭐라고요? 기하라고요. 그러면 여기에는 어때? 특별히 기억할 게 없는 내용이죠.
하나의 예시에 불과한 거예요. 자, 이제 그 다음 편도 보시죠. 컴퓨터에서 마찬가지로 CPU나 메모리 등과 같은 공유 자원을 이용해 프로세스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이유로 교착과 기하 상태가 발생한다고 했으니까, 자, 그러면 이제 니네 학생들 머릿속에는 이제 뭐라고 지나가고 있어야 돼요? 나는 교착의 개념과 기하의 개념 가지고 컴퓨터 프로세스를 봐야 되겠구나. 그지? 요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자, 이제 그 다음 편입니다. 자, 철학자의 만찬 문제에 대해 이 사람은 모든 철학자 Pn이 동시에 포크 Fn을 집을 때 P5만 F1을 집도록 하면이라고 해서 조건을 달렸죠. 그지? 자, 여기에 조건이 달라졌어요. 아까는 왼쪽에 있는 것만 드세요라고 했는데 이번엔 조건을 그 왼쪽에다가, 자, 여기는 조건을 이제 뭘 준 거냐면 앞에 나 있는 왼쪽 걸 든다라는 조건에 플러스로 UI를 하나 더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P5만 FN을 집어요. 그지? P5만 FN을 집으면 이제 어떤 상황이 생기냐고 하면, 자, 여기 있는 얘가 요거를 집는단 말이에요. 그지? 그러면 얘는 이제 뭐 할까요? 자, 얘를 집으면 UI는 어때? 왼쪽을 집어야 되니까 얘를 집고 얘를 집고 얘를 집고 얘를 집어야 되는데 얘는 P5가 가져갔으니까 P1은 아무것도 못 갖게 되죠. 이해가 되셨나요? 그렇게 되면 이제 얘가 남으니까 뭐 하면 돼요? P4가 얘를 두 개를 동시에 갖게 되죠. 그러면 이제 UI는 포크 두 개를 다 가졌으니까 이제 먹을 수 있는 아이로 바뀌는 거야. 무슨 말인지 되셨나요? 그죠? 자, 이거를 이제 그 다음 단락에 있는 밑줄친 기억 보이시죠? 자, 밑줄친 기억이 여기에 해당되는 표현이에요. 자, 여기 보시면 기억이 이제 뭐라고 되냐면 모든 철학자 Pn이 동시에 집었을 때 예대로 하면, 그지? 적어도 한 명은 식사를 할 수 있다. 자, 누가 식사를 했어? P4가 식사를 하게 되죠. 왜 P4가 식사를 하게 돼? 원래는 F5를 P4가 못 들었는데 P5가 F1을 들게 만드니까, 그지? F1을 들게 만드니까 F5가 남아서 P4가 식사를 하게 되는 거야. 이해가 되셨나요? 자, 그게 이제 여기 있는 기억의 뜻이에요. 자, 이제 그 다음도 마찬가지죠. 그 다음부터 이제 잘 보세요. 이제 학생들이 여기를 뭐라고 보냐면 정보량이 많아서 힘들다라고요. 그죠? 근데 얘를 내가 어떻게 구분해서 기억을 할 건지, 구분을 통해서 기억을 할 건지 여기에 초점 맞춰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실제로 지문을 봅시다. 실제 교착 상태는 예방, 회피, 발견 및 복구의 방법으로 해결이 가능한데, 자, 교착에 대해서는 어때? 교착에 대해서는 이렇게 네 가지 방식으로 할 수 있대요. 그지? 자, 네 가지 방식으로 할 수 있는데 요 네 가지가 한 단락에서 설명이 되면 그냥 찾기를 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내가 얘는 유사성을 가진 표현이 없기 때문에 그냥 찾으면 똑같은 글자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실제로 난이도가 별로 높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 단락 안에서 예방이 뭐고 회피가 뭐고 발견이 뭐고 복구가 뭐고 이렇게 나오면 그냥 찾으시면 돼요. 되셨나요? 자, 실제로 그런지 한번 확인해 보시죠. 자, 우선 그지? 교착 상태의 네 가지 필요 조건 중 하나를 부정함으로써 교착 상태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자, 이제 강력하게 줄 쳐야 될 표현이 나왔네요. 뭐가 나왔냐면, 그지? 네 가지 조건 중에서 하나를 부정하면 뭐가 된다? 교착 상태를 예방할 수 있다고요. 그지? 자, 예방에 대한 특징이 붙었는데 예방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 조건 중에서 하나만 부정을 해도, 그지? 충분하다는 뜻이야. 이해가 되셨나요? 자, 그러면 원래 네 가지 조건이 있을 텐데 그 네 가지 조건 중에서 하나만 부정이 돼도 예방할 수 있다니까 이 표현을 이렇게 이해할 수 있죠. 자, 얘를 어떻게 이야기할 거냐면 네 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지? 네 가지 조건이 있는데, 자, 이 중에 하나만 달라져도 뭐 할 거야? 해결된다고 볼 거예요. 그지? 자, 이 해결은 당연히 어때? 예방의 뜻으로 나와 있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나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자리는 예방에 대해서 이렇게 붙었어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UI가 이제 뭐라고 설명이 붙었는지 조금만 더 봅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문장이
교착 상태는 자원에 대한 배타적인 통제권을 요구하는 상호 배제 조건, 할당된 자원을 가진 상태에서 다른 자원을 기다리는 점유 대기 조건, 그 다음에 자 사용이 끝날 때까지 사용할 수 없는 비선점 조건, 그 다음에 프로세스가 요구하는 그다음 순환 대기 조건을 모두 충족했을 때 발생을 하는데 이에 따라 여러 프로세스가 공유 자원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상호 배제 조건을 부정하거나 특정 프로세스 실행 전에 필요한 모든 자원을 미리 할당하여 점유 대기 조건을 부정하는 방법, 그 다음에 뭐를 부정하는 방법 등으로 교착 상태를 예방한다라고 되죠. 그지? 그러면 이 긴 표현들은 다 뭐 할 거냐면 요 네 가지 중에서 다 하나씩 부정하니까 뭐가 됐어? 예방이 된다고 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나는 이 자리들을 전부 다 뭐 할 거야? 그냥 찾기로 푸는 게 좋겠구나 라고요. 이 자리는 기억을 할 필요가 없어 얘들아. 기억도 안 될 뿐더러 얘를 기억도 못하고 그 다음에 부분 기억하면 오히려 뭘 놓치냐면 전체적인 흐름이 깨지기 때문에 이 전체적인 흐름을 기억을 못하면 글이 분해돼요. 분해됐단 말은 내가 개별 글자 가지고 풀 수밖에 없어서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자기가 가진 문제점을 잘 못 찾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 할 때는 당연히 어때? 내가 큰 표현에 대해서 이런 원칙을 가지고 어떤 건 기억하고 어떤 건 기억을 안 할 거다.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자리의 긴 표현들은 전부 다 뭐냐면 네 가지 조건 중에서 하나만 달라져도 예방은 되더라. 이 정도의 주제로 이해하고 가시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그게 이제 여기 있는 내용이에요. 자, 이제 그 다음 표현을 봅시다. 그 다음 표현이 뭐라고 붙었냐면 자, 한 편이라고 해서 이제 내용이 좀 달라졌죠. 뭐라고 달라졌냐면 교착 상태를 예방하는 과정에서 장치의 이용률과 속도가 저하되고 기하 상태가 발생하기도 한다라고 했으니까 자, 그러면 이제 예방을 해도 이제 뭐가 있어? 자, 이용률이나 속도는 낮아진다고요. 속도는 낮아지고 기하 상태도 여전히 어때? 생길 수 있다고요. 그지? 그러니까 이런 자리도 이제 뭐 하시면 돼요? 얘도 표시만 하고 찾아서 푸셔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지? 그래서 이 자리는 추가되어 있는 정보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설명을 하면 추가적 정보여서 유사성이 없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나는 뭐 할 거야? 그냥 찾아서 풀겠다고요. 이해가 되셨나요? 그냥 아무거나 찾지 마시고 내가 중심이 되는 거 그 아이의 유사성이 없는 표현들은 당연히 내가 차에서 풀면 되는 거고 유사성이 있으면 기억해서 풀겠다. 그지? 그렇게 원칙을 정해주면 훨씬 더 지문 보기가 편합니다. 자, 이제 그 다음 표현을 보시죠. 자,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자원을 좀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니까 자, 이번에는 효율적으로 활용을 할 거래요. 그지? 그러기 위해서는 교착 상태를 회피하죠. 당연히 얘가 피해자야지 뭐가 될 거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은행원 알고리즘을 활용을 하는데 예를 들어 100달러를 가지고 있는 은행이 있는데 이건 다 예시인 거잖아요. 근데 예시는 내가 앞에 게 다 이해가 됐으면 안 봐도 상관없지만 그렇지 않으면 얘를 빠르게 확인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자, ABC가 있는데 60, 40, 50 뭐 이렇게 했어요. 그지? 각각 30달러를 빌려준 상황이라고요. 그래서 각각 요 세 명한테 30을 빌려줬으니까 전제인 요 100달러에 대해서 이제 뭐만 남았어? 각각 주고 나니까 총액에서 10달러만 남은 거죠. 되셨나요? 10달러가 남았기 때문에 이제 내가 뭐 할 거야? 60, 40, 50을 채워줄 수 있는 애는 자, 10달러 가지고는 채워줄 수 있는 애가 뭐밖에 없어? 얘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먼저 지급하는 거야. 그지? 먼저 지급을 하게 되면 얘는 완성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얘가 이제 다 쓰고 돌려주면, 그지? 다 쓰고 돌려주면 이제 나는 다시 40을 갖게 됐잖아요. 그지? 40달러를 갖게 됐으니까 그러면 내가 얘는 30달러에서 30만 있으면 되고 얘는 30이니까 20만 있으면 되죠. 근데 내가 40의 여유가 있으니까 자, B를 제일 먼저 지급을 하고 B를 우선 지급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얘가 이제 돌아오면 A한테 해도 되고 그 다음에 C 순으로 해도 되고 그 다음에 C나 A 순으로 해도 상관이 없죠. 왜? 둘 다 부족한 건 어때요? 부족한 건 40달러 미치기 때문에 마음한테나 줘도 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여기서 예시로 설명을 해놓은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마지막에 설명한 내용이 요 내용이에요. 마지막에 설명한 게 뭐였냐면 마지막에 설명한 게 요 자리인 거죠. BAC와 BCA가 되는 이유가 B가 먼저 지급이 되고 난 다음에 B가 지급이 되고 얘가 다시 돌려주면 $40가 돌아올 거니까 그 40 가지고 20을 채워줘도 되고 30을 채워줘도 되니까 순서를 20을 먼저 줄 거냐 30을 먼저 줄 거냐에 따라서 저렇게 순서가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되셨나요? 자, 그래서 이제 요 표현을 이제 마지막에 뭐라고 했냐면 안전 순서열이 존재하는 상태를 안정 상태라고 한다라고요. 그지? 자, 그러면 이제 안전 순서열이라는 새로운 표현이 나왔는데 자, 얘는 이제 뭐 하는 거야? 안전 순서열은 마지막에 있는 표현처럼 자, 자원을 분배해서 교착 상태를 회피하는 거구나. 안전 순서열이 생긴다는 말은 곧 무슨 말이다? 교착 상태를 회피하는 거다. 이렇게 볼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자, 그렇게 어렵지 않죠, 얘들아. 자, 지문이 길어서 그렇지 실제로 내용은 별로 없습니다. 자, 그 다음 것도 빠르게 확인해 보자. 자, 그 다음 것도 확인을 하면 자, 또한 교착 상태를 발견하여 복구하기도 하는데 교착 상태를 발견하는 방법은 이 아이를 이용한다라고 했으니까 자, 애들이 막 그림에 쫄아서 막 이상한 짓 하는데 제일 먼저 보셔야 될 게 뭐야? 복구예요, 복구. 자, 그러면 나는 이 단락 읽고 나면 최소한 뭔 알아야 돼? 요 아이의 구체적인 표현은 알아야 되겠다. 요렇게 생각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자원 할당 그래프는 뭘 확인하기 위한 거야? 교착 상태를 확인할 거죠. 그지? 요 아이를 발견하는 방법으로 얘를 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얘를 바탕으로 이제 뭐 할 거야? 복구라는 표현을 설명을 하게 될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자, 나머지 부분 빠르게 보죠. 자, 그래서 시각적으로 표현하여 순환 대기 조건을 발견함으로써 교착 상태를 판단한다고 했으니까 자, 순환 대기 조건이 생기면 뭐가 된다? 교착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하겠다. 그지? 그래서 이 자리는 그림 2-1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 그림 2-1은 자, 점유선과 요구선이 요 두 개가 순환하는 형태일 때 순환하는 형태가 되면 뭐라고 한다? 교착이라고 하겠다. 자, 그러면 요게 구체적인 표현 나왔죠. 2-1은 뭐 하는 거다? 2-1은 요 아이가 순환 형태가 됐으니까 교착이라고 볼 거다. 자, 그에 비해서 그림 2-2는 어때? 순환 구조가 존재하더라도, 그지? 자, 얘가 존재하더라도 R2처럼 한 가지 종류의 자원에 동일한 단위 자원이 여러 개가 있다면, 자, 한 가지 종류의 자원에 동일한 단위의 자원이 여러 개라는 표현이 눈에 확 들어오셔야죠. 그지?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가 있으면, 그지? 여러 개가 있어서 여러 개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얘들아. 여러 개가 있어서 그 결과로 뭐가 돼야 되냐면 요구대로 할당이 가능하거나 아니면 P3처럼 순환 구조에서 독립적으로 단위 자원을 점유하고 있으면 얘가 뭐가 될 거야? 교착 상태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 학생들은 당연히 뭘 알아두셔야 되냐면 자원이 여러 개가 있다라는 표현도 아셔야 되지만 그거보다는 얘가 요구대로 할당이 가능하다라는 표현과 그 다음에 독립적으로 가진다라는 요 두 개의 표현을 가지고 계시면 요 두 개가 뭐가 될 거다? 요 두 개가 전부 다 교착이 아니다라고 판단하는 거야.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교착은 당연히 순환되는 거에 대해서는 교착이라고 할 건데 순환이 된다고 하더라도 뭐 할 거다? 여러 개가 있어서 요구대로 자원 할당이 되거나 아니면 어때? 독립적으로 단위 자원을 점유하고 있으면 이럴 때는 우리가 교착 상태로 보지 않겠다고요. 이해가 되셨나요? 자, 그래서 이 자리는 강력하게 줄을 치고 이 자리들은 이제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왜 이런 게 좋냐고 하면 교착은 계속해서 설명했던 내용이고 걔는 여전히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교착이 아니라는 이 상태는 어때? 문제가 없는 거니까 이 자리는 머릿속에 꼭 남겨두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자, 이제 그 다음 표현입니다. 교착 상태가 발견이 되면 교착 상태 해결을 위해 시스템을 교착 상태 이전으로 복구시키는 방법을 사용한다라고 했으니까 자, 이제 드디어 해결책이 나왔죠. 그지? 그러니까 이제 우리 학생들은 여기다 이제 강력하게 줄을 쳐야 돼요. 자, 해결책이 뭐냐면 자, 자, 발견이 되면 자, 이제 해결이라는 표현이 붙었잖아요. 그지? 해결을 어떻게 할까 하면 교착 상태 이전으로 복구시키겠다라는 표현이 하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전으로 복구라는 표현이 굉장히 중요하죠. 자, 이런 거 공부하실 때 이런 거 하나만 조심하세요. 자,
상위 표현을 하나 놓고, 그지? 상위 표현을 하나 놓고 이 아이의 하위 표현으로 여러 개가 나왔을 때, 하위 표현으로 여러 개가 나오면 이제 우리 학생들은 요 자리를 찾기를 하기 때문에, 찾기를 하니까 요 자리에 붙어 있는 특징으로, 여기 있는 특징 가지고 요 특징을 여기에다가 집어넣었을 때 요게 유사하다라는 요걸 잘 못해요. 그래서 이런 자리들은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쓰셔야 됩니다. 그 말은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것들이 어때? 해결책으로 여러 가지가 나오는 거니까 당연히 초점이 어때? 해결책이라는 전제는 깔려 있어야 돼요. 그러다 보면 니네가 더 판단할 수 있는 게 많은데 그걸 못해서 조금씩 어려운 거야. 자, 확인을 해보죠. 자, 복구시킬 건데 복구시키는 방법으로는 뭐 있어? 얘를 먼저 중지시키는 방법이 하나 있다고요. 그지? 얘가 하나가 붙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교착 상태에 투입되는 자원이나 시간을 발생하는, 자, 성능 저하가 교착 상태로 발생하는 성능 저하보다 큰 경우, 그지? 자, 이 말은 무슨 말이야? 자, 성능 저하가 교착보다 더 크면, 그지? 더 크면 뭐 할 거야? 교착 상태를 무시하면 되죠. 왜? 아니 얘가, 그지? 시스템이 성능 저하가 더 큰데 교착은 그거보다 작으니까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뜻인 거예요. 그지? 자, 그 다음도 마찬가지예요. 다양한 방법으로 교착 상태가 해결됐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프로세스의 기하 상태가 발생할 경우, 그지? 자, 해결이 됐음에도 불구하고라 했으니까 해결책을 실현시켰는데 그 해결책을 실현시켰는데도 여전히 뭐는 남아있어? 기하 상태라는 요 문제점은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들은 어때? 요 자리도 강력하게 기억을 해두셔야죠. 그지? 자, 기하 상태가 발생할 경우 새로운 프로세스의 시작을 보류하도록 조치하여 기하 상태를 해결한다 했으니까, 아, 그렇구나. 나는 요 자리도 어때? 새로운 해결책으로 꼭 기억을 해둬야 되겠구나.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나요? 자, 지금까지 설명한 걸 짧게 설명을 하면 요 달락이 되는 설명은, 자, 요거죠. 자, 교착 상태가 이제 문제가 있으니까 얘가 문제점이란 말이에요. 그지? 그래서 얘를 해결을 했어요. 해결했는데, 그지? 해결했는데 얘는 구체적인 표현으로 A라는 표현이 필요하죠. 그죠? 그런데 교착보다는 성능 자체가 더 문제가 되면, 성능에 더 문제가 많으면, 그지? 그때는 뭐 할 거다? 얘를 버릴 거다. 그죠? 요게 아까 우리가 봤던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해결을 했어. 교착을 해결했으면 당연히 어때? 좋아져야죠. 그지? 좋아져야 되는데 여전히 어떤 문제가 있어요? 기하 상태라는 문제가 또 남은 거야. 기하라고 또 문제가 남으니까 이 자리를 뭘 할 거다? 새로운 프로세스의 시작을 보류하는 걸로 해결할 거라고. 그러니까 이 자리까지 강력하게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근데 얘가 이제 마지막 단락이기 때문에 아이들한테는 기억하지 않아도 잔상으로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곧잘 맞추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어때? 이런 관계성을 생각하면서 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문제 중에서 9번 문제 잠깐 보시면, 그지? 9번 문제 짧게 봅시다. 자, 위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거니까 전체적인 주제라든지 아니면 어때? 큰 내용 위주로 답을 찾아주시면 좋아요. 그지? 자, 요 5번의 표현은 어때요? 우리가 제일 마지막에 읽은 표현이야. 그지? 제일 마지막에 읽은 내용으로 얘가 프로세스가 교착이라는 문제가 있었는데 그걸 해결했는데 여전히 뭐 하고 있어? 기하는 해결을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기하까지 해결하는 걸로 답을 만든 거죠. 그러면 이제 이 표현이 뭐가 돼? 전체인 교착과 기하라는 표현을 둘 다 해결하고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되셨나요? 그러니까 이 자리가 전체를 지배하고 있으니까 얘가 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9번 같은 문제는 이렇게 심플하게 풀어주신 거고요. 그 다음에 10번 문제는 아까 설명해드렸던 것처럼, 그지? 설명해드렸던 것처럼 4번에 P5가 F5를 짚지 않으니까 P4가 어때? F4와 5를 둘 다 짚게 되어서 밥을 먹을 수 있다고요. 그지? 이거 아까 설명했던 내용이죠. 자, 그 다음에 11번도 마찬가지예요. 자, 만찬 문제를 교착 상태의 발생 조건과 관련한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아는 건데, 그지? 아는 건데. 자, 이 자리도 짧게 설명합시다. 자, 5번 선지를 보면 교착 상태를 발생시키는 조건을 부정하여 교착 상태를 예방하더라도 특정 철학자가 식사를 못하는 기하 상태가 발생할 수 있겠군. 그지? 자, 얘는 어때요?
자, 11번 문제가 만찬 문제를 교착 상태의 발생 조건과 관계해서 이해한 거예요. 그죠? 자, 근데 얘 이제 4번이죠. 그지? 4번 어때요? 얘가 교착을 해결해도 식사를 못 먹는 기아 상태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지? 얘는 무조건 맞죠. 자, 근데 5번 잘 보세요. 철학자들이 짚는 포크의 고유한 순서를 할당하여 순환 대기 조건을 부정하더라도, 그지? 자, 요 말은 무슨 말이야? 네 가지 중에 하나를 부정한 거잖아요. 그지? 자, 부정을 하면 얘가 뭐가 돼? 해결이 된다라고 내가 주제를 알고 있단 말이야. 그죠? 근데 얘는 어때? 네 개 중에 하나를 부정을 했는데 다른 조건 때문에 해결이 안 됐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어때? 5번이 틀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5번을 지문 가서 한 개씩 찾으려고 그러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그래서 이 단락의 주제 자체가 뭐냐면 네 가지 중에서 하나만 부정이 돼도 어때? 해결이 되더라라고 그 단락의 큰 주제를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 요 선지는 굉장히 빠르게 풀 수 있는 표현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렇게 빠르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생들이 오답률이 12번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12번이 높은 이유는 아마도 계산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냥 하기 싫었던 것 같아요. 근데 별로 어렵진 않아요, 얘들아. 무슨 말이냐면 현재 할당돼 있는 게 2, 4, 4, 2로 돼 있는데 남아있는 사용 가능량은 남아있는 애는 얼마냐면 6개밖에 없어요. 그죠? 자, 요렇게 할당이 됐는데 남아있는 애가 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6개 가지고 최대 요구량을 충족시킬 수 있는 얘밖에 없죠. 그지? 자, 얘밖에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직 A는 모르니까 얘는 확인이 되죠. 뭐 요게 몇 개가 들어가야 돼? 6개가 들어가면 되죠. 그지? 그러면 P4를 내가 제일 먼저 했다라고 본다면, 그지? P4를 제일 먼저 했다고 보면 그 다음에는 뭐가 실현돼야 돼? 얘가 반환을 하니까 다시 8개가 들어올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8개를 줬을 때 P1은 실현이 돼야 안 돼요? P1은 10개를 요구하고 있는데 8개밖에 없으니까 실현이 안 될 거죠. 그럼 P1은 안 되는 거예요. P3도 어때? 9개니까 얘도 실현이 안 되죠. 그러면 당연히 이 자리가 어때? 8개 안쪽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지? 얘가 8개면 이 자리는 뭐가 돼야 돼? 최대 요구량이 12가 되겠죠. 그지? 그러면 P4 다음에 P2가 올 거예요. 그지? 그러면 P2까지 실현시키고 나면 여기는 총 몇 개가 다시 돌아왔어? 12개가 돌아왔단 말이죠. 12개가 돌아오니까 요구하고 있는 거 10개든 9개든 다 충족시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 뒤에 자리는 어때? P1, P3 요 순서로도 되고요. 아니면 어때? P3의 P1의 순서도 되고요. 그지? 자, 이해하셨나요? 그러니까 원래 원리 자체가 제일 먼저 채워줄 수 있는 걸 채워주고 그 다음에 이제 얘가 전체가 다시 다 돌아오면 그 전체 가지고 나머지 거를 다시 분배를 할 건데 여기에는 8개가 돌아왔으니까 8개로 할 수 있는 게 P3, P1은 안 되니까 P2가 그 다음에 이어져야 된다고 되셨죠? 자, 그러니까 이제 12번 1번 선지에 A가 12일 경우에 보게 시스템은 안전 순서열이 한 가지만 존재한다라 그랬는데 한 가지가 아니라 어떻게 존재해? 이렇게 두 가지가 존재한다고요. 되셨나요? 그래서 답이 될 수 있는 게 1번밖에 없습니다.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3번도 빠르게 쭉 봅시다. 자, 13번도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 13번이 이제 그림이 나와 있는데 여기도 우리가 지문을 바탕으로 짧게 설명을 하면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자, 얘가 지금 어때? R2 안에 2개가 있지만 둘 다 지금 점유가 돼 있는 상태잖아요. 그지? 자, 둘 다 점유가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얘 같은 경우는 뭐라고 볼까요? 그지? 교착이 있다라고 볼 거죠. 이해가 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어때요? 얘가 독립적이잖아요. 독립이 돼 있으니까 어때? 얘는 교착이 없다라고 판단이 돼요. 이해가 되셨죠? 자, 이제 이렇게 전제를 깔고 자, 선지편 1번만 볼까요? 1번에 뭐라고 되냐면 가에는 할당되지 않은 자원 R4가 있어. 교착 상태가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지? 근데 얘는 그지? 여기에는 R4는 역할이 없어요. 역할이 없으니까 나머지 얘 자체가 어때? 그냥 교착이 생긴 거죠. 이해가 되셨나요? R4 때문에 안 생긴다가 아니라 R4가 위에 거랑 나머지 거랑 연관이 있어야 되는데 얘는 없으니까 당연히 역할이 없으니까 교착이 있다라고 볼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자, 그에 비해서 4번 선지를 보시면 4번 선지가 자, 나는 P2와 P4가 순환 구조에 독립하여 R1, R2의 단위 자원을 점유하고 있으므로
교착 상태로 볼 수 없다라고 돼 있죠. 그지? 자, 그러면 이제 어때요? 나는 어때요? 원래 교착 아니라고 판단이 돼 있잖아요. 왜? 독립적으로 얘가 갖고 있으니까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나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어때? 너무나 완벽하게 답인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표현이 빨리 판단이 안 됐다고 하더라도 4번이 너무 정답스럽기 때문에 답을 금방 찾을 수 있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학생들이 제일 많이 틀린 경제 지문인데 이거는 요렇게 하나만 설명합시다. 학생들이 왜 많이 틀리는지 그거 위주로만 설명을 해도 충분할 것 같아요. 자, 이 지문을 보실 때 학생들이 아마 정보량이 많아서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런데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첫 번째 단락에는 그지? 리카르도의 모형 가지고 뭐 하겠다? 무역 원리를 설명하겠다. 요게 다예요. 근데 무역 원리는 다 뭐냐면 쌍방간의 이득이라는 요 전제가 깔려 있어요. 그지? 요렇게만 보시면 되죠.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할 때 이제 쌍방간의 이득을 보려고 그러면 뭘 해야 되냐면, 그지? 자, 교역제가 상대적 우위를 가지려면 자, 생산비를 줄여야 된대요. 근데 생산비는 뭐랑 관계 있냐면 임금이랑 그다음에 노동 시간이랑 임금이랑 이렇게 두 개가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뭐라고 보면 돼? 다 묶어서 자, 생산비를 줄인다는 말은 그지? 생산비를 줄인단 말은 자, 노동 시간을 줄이거나 아니면 어때? 임금을 줄이거나 둘 중에 한 개인 거예요. 이거 and 아니죠. 왜? 두 개가 곱해져 있는 거니까 둘 중에 하나만 줄여도 어때? 결과값은 당연히 줄어들 거예요. 이거 되셨나요? 그래서 이 자리는 이 정도만 보시면 되죠. 특별히 볼 게 없어요. 자, 이제 그 다음 표현 잘 보세요. 그 다음 단락에 우리 학생들이 잘 보셔야 될 표현이 있는데 그게 뭐가 있냐면 자, 어디를 보시냐면 이 자리예요. 자, 이 자리가 뭐라고 되냐면 상대적 생산성 우위란 상대국의 노동 소요량을 자국의 소요량으로 나눈 값인데 자, 얘는 개념이잖아요. 그지? 개념이니까 얘는 필요하면 찾기를 하세요. 그지? 그 대신 뭘 보셔야 되냐면 각국은 상대국에 대한 자국의 상대적 생산성 우위가 자국의 상대적 임금보다 높은 제품의 생산비에 우위를 갖게 된다고 했으니까 자, 이제 이 자리는 강력하게 줄을 치고 기억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는 왜 여기를 기억을 할 거냐면 두 대상의 관계성을 나타내는 표현이기 때문에 이 자리는 항상 출제가 되는 자리야. A가 뭐고 B가 뭐고를 출제라면 여러분들이 찾으면 되니까 시험의 난이도가 격하게 낮아지죠. 그러니까 시험 문제는 뭘 할 거냐면 A와 B의 관계를 아니 모르니 그렇게 만든 게 이 표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은 이 표현을 잘 기억을 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되셨나요? 자, 실제로 문제도 보시면 어디에 나와 있냐면 문제도 보시면 자, 문제를 보시면 자, 여기 5번 선지 보이시나요? 한 국가의 상대국에 대한 상대적 임금이 특정 재화의 상대적 생산성 우위보다 낮으면 그 재화의 생산비도 상대국보다 낮다라고 해서 굉장히 복잡해 보이지만 이 자리가 뭐예요? 제가 좀 전에 설명드렸던 그 관계성을 뒤집어 놓은 거예요. 글자를 똑같이 내면 웃기니까 얘를 어때요? 지문에 높다고 돼 있으니까 선제는 어때? 낮다고 바꿔놓고 있는 것 뿐이죠. 그지? 그래서 이런 자리들은 금방금방 판단이 돼야 되는 표현들이에요. 자, 다시 돌아옵시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 설명했던 요 자리들, 그지? 자, 요 자리가 관계성이니까 잘 기억하라고 다시 강조해 드립니다. 자, 그러고 나면 이제 그 다음 표현이 뭐라면? 물음이 뭐라냐면 정말 양국 모두에게 이익이 될까라고요. 그지? 자, 양국한테 다 이익이 될 거냐? 그지? 그걸 물었습니다. 그래서 뒤에 나오는 내용은 전부 다 어때? 진짜 이익이 되는지 안 되는지, 안 되면 왜 안 되는지, 되면 뭐 때문에 되는지, 그지? 그런 것만 빠르게 확인하시면 되죠. 자, 그래서 실제로 이제 사례를 가지고 한번 보자고요. 자, 사례를 가지고 보면 전부 다 뭐가 나있냐면 자, 노동 소요량이라고 해서 이제 요 표가 나 있죠. 생산성의 우위는 A분의 B라고 했다고요. 그지?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요거 말고 뭘 같이 봐야 돼? 여기에 임금을 같이 봐야 되는 거잖아요. 아까 우리가 임금이랑 그다음에 노동 시간 그 두 개를 봤죠. 그지? 근데 임금이
작거나 노동 시간이 작아야지 우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표는 어때? 노동 시간만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지? 요거는 이제 노동 시간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학생들은 앞에서 보면 뭐가 필요해? 임금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선제 그 지문에서도 뭐라고 하고 있냐면 자, 이것과 무관하게 시간당 임금이라는 표현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야. 왜? 아니 두 개를 같이 봐야 되니까요. 그지? 그래서 임금이 A국이 어때? 3배래요. 자, A가 훨씬 비싼 거죠. 자,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 어때? 임금은 3이고 시간은 1시간이니까 3밖에 안 되는 거고요. 그지? 자, B는 어때요? B는 임금이 1이고 노동 시간이 6이니까 6인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자, 그러면 현재 A국이 유리해요? B가 유리해요? 더 작아야 되는 거니까 재와 1 같은 경우는 어때? 얘가 3이고 6이니까 어때요? 얘가 훨씬 유리한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자, 여기는 어때요? 3인데 3이니까 9죠. 여기는 1인데 12니까 12죠. 그럼 여기 때 얘가 유리하죠. 이해가 되셨죠? 자, 그에 비해서 여기는 어때? 3 곱하기 6 하면 18이잖아요. 그지? 1 곱하기 12는 12죠. 그러면 이제 어때? 여기서부터는 B가 유리해지는 거야.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1, 2까지는 A국이 유리한 거고요. 그지? 그 다음에 여기 3, 4는 어때요? 여기는 B가 유리한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자, 밑에 있는 설명이 다 요걸로 돼 있어요. 그지? 그래서 요 표 가지고 제가 간단하게 설명해 드렸어요. 제가 이렇게 설명해 드린 이유는 앞에 본 게 뭐였냐면 임금과 노동 시간 가지고 생산비를 따질 거기 때문에 여기에 노동 시간은 붙어 있으니까 거기에 나는 뭘 추가해줬어? 임금이 3배라는 조건을 넣어준 것뿐이에요. 이해되셨죠? 그렇게 보시면 이제 요 단락은 다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설명이 전부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문에는 정확하게는 뭐라고 돼 있냐면 자, 재와 1, 2는 어때? A가 생산하면 좋고 3, 4는 B가 생산하는 게 좋은 거예요.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마지막에 됐죠. 제품 1과 2는 A국에 생산하는 것이 두 국가 모두에게 이익이고요. 3, 4는 누가 생산해요? B가 생산한다고요. 되셨죠? 자, 그런데 상대적 임금과 국제무역의 연관성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지? 자, 이번에는 연관성을 보다 정확하게 볼 거래요. 그러면 이제 여기 있는 거는 당연히 실현이 되는 건데 거기에 어때? 다른 걸 더 추가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뭘로 줬냐면 재화의 수요와 공급을 고려해서 보겠다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학생들은 요 단락에 재화의 수요와 공급이라는 표현에 줄을 쳐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요거에 정해지들 노동의 수요와 공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했으니까 요게 뭐니? 추가된 조건이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이제 요 자리는 수요와 공급을 뭐 가지고 설명했냐면 임금 가지고 설명을 했어요. 왜? 우리가 아까도 본 게 뭐였어? 임금이랑 그다음에 노동 시간이랑 두 개를 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임금을 줬죠. 임금을 이제 뭐 하냐면 조건을 현재보다 높게 만들었어요. 그지? 현재보다 높게 만들면 당연히 어때? 뭐 월급이 올라간 거니까 이 아이의 가격은 어때? 당연히 비싸질 수밖에 없는 거야. 이해가 되셨죠? 왜? 생산할 때 임금이 낮아야지 물건 가격이 싼 거잖아요. 근데 이제 임금이 올라갔으니까 물건 가격은 비싸졌어요. 자, 그러면 해당 재화에 대한 비국의 수요량은 감소하게 된다고요. 그지? 가격이 올라갔으니까 비국은 어때? 수요량을 당연히 줄여야겠지. 얘 너무 비싸. 예전에는 요 가격이면 샀을 텐데 지금은 사지 않을 거야. 이 뜻인 거예요. 자, 그만큼 A국 노동에 대한 수요도 감소할 거고요. 그지? 그렇게 되니까 어때? B국의 수요량이 줄어드니까 이번에는 A국의 노동에 대한 수요도 감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세 개가 같이 다녀야 되는 거예요. 자, A국의 임금이 올라가면 임금이 업이 되면 가격이 업이 돼요.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제 보통 지식으로 알고 있는 표현들이에요. 자, 근데 이렇게 되니까 이제 뭐가 패키지로 붙었냐면 B국의 수요가 줄어요. B국의 수요가 주니까 당연히 어떤 효과가 생겨요? A의 노동의 수요가 준다고요. 왜냐면 이 물건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적으니까 A국에서 많이 만들어요? 적게 만들어요? 적게 만들 거래요. 그 적게 만들 거니까 뭐야? 그러면 너 일을 많이 할 필요가 없잖아. 일 조금씩만 해. 라고 하는 게 노동의 수요가 줄었다는 뜻이에요. 자, 이해되셨나요? 자, 이렇게 A국이 더 적은 양의 재화를 생산하는 동안 B국이 어때? 해당 재화를 생산하기 시작하면
그렇게 해서 A국이 줄어드니까 이제 뭐해? B국이 해당 재화를 만들기 시작한대요. 그러면 이제 만들기 시작하니까 어때? A국의 노동수요는 더 감소하겠죠. 왜? 이제 A국의 물건이 더 안 팔릴 거니까 당연히 줄어들 건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자, 그래서 그 다음 편도 마찬가지죠. 상대적 임금이 3에서 3.99로 더 오른 거죠. 그지? 그러면 이제 더 임금이 더 올라갔으니까 얘가 더 심해질 거란 뜻인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특별히 볼 게 없죠.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는 그래프 가지고 짧게 설명을 합시다. 자, 그래서 이 자리는 요거 두 개만 딱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를 보시냐면 자, 그래프를 그리면 그지? 뭐 이렇게 나와 있는 건데 자, 해당 작품에서 수요만 감소하는 경사 구간이라 했으니까 자, 여기는 어때? 수요만 감소하는 경사 구간이라는 표현이 붙었어요. 경사 구간은 뭐 하는 거냐면 임금이 올라가요. 상대적 임금이 올라갔더니 수요만 줄어요. 수요만 주는데 그에 비해서 수평 구간이라는 구간은 뭐예요? 자, 생산 제품의 변화가 이어지는 부분이야. 그 말은 그냥 수요만 감소하는 거 이렇게 그래프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리는 경사 구간이니까 어때? 수요만 줄어들지만 이 자리는 수요만 줄어드는 게 아니라 갑국이랑 을국이 동시에 만드는 자리인 거야. 그게 이제 수평 구간인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니까 여기는 수요만 줄고 여전히 누가 만들어? 갑국이 만들고 있다면 수평이 되면 이제 갑국도 만들고 을국도 만들고 둘이 같이 만든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실제로 이제 요 설명이 여기 붙어 있어요. 그지? 자, 수평 구간이 되면 수평 구간에 뭐라고 돼 있어? 이 둘 다 모두 만드는 구간이라고요.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요 자리가 되면 어때? 여전히 갑이 만드는데 을의 수요가 줄어드는 구간이죠. 그지? 자, 근데 요 자리가 되면 뭐가 될 거냐면 갑이랑 을이랑 모두 생산하는 구간이에요. 이해가 되셨나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그게 이제 요 단락까지 내용이에요. 자, 이제 마지막 단락입니다. 자, 이렇게 상대적 임금을 고려해 교역제를 정하더라도, 그지? 자, 그 잊어먹으시면 안 되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한 건 다 교역제였어요. 교역제라는 말은 무슨 말이야? 두 나라가 무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교역제죠. 자, 이제 이번에는 교역제를 뭐랑 관계지어 볼 거야? 수송비라는 표현하고 관계지어 볼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이제 수송비에 따라서 더 정할 건데 자, 수송비가 크면 어때? 내가 원래 우리나라가 이걸 수출하는 게 이익이었는데 수송비를 생각해 보니까 어때? 아니야, 수출 안 하는 게 나아 라고 판단이 들면 이제 바뀐다는 뜻이야. 그지? 그래서 내용이 그거밖에 없으니까 심플하게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그러면 얘 가지고 우리 문제 학생들이 많이 틀린 것만 한번 짚어봅시다. 자, 19번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많이 틀렸어요. 왜 많이 틀렸냐고 하면 세부 내용을 열심히 보다 보니까 어때? 큰 걸 못 보죠. 큰 게 뭐였어요? 임금이랑 그지? 노동 시간의 관계 가지고 이 두 개 가지고 뭐 할 거야? 무역을 할 거냐 말 거냐. 자, 근데 이 무역을 한다는 말은 그 무슨 말이야? 교역제를 할 거냐 말 거냐 이건 거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전체를 지배하고 있는 게 2번이니까 당연히 답을 2번이라고 찾으셔야 됩니다. 자, 그에 비해서 20번은 학생들이 20번도 많이 틀렸는데요. 이것도 똑같아요. 이것도 뭐가 똑같냐면 자, 그지? 자, 뭐가 똑같냐면 임금을 줄였는데, 그지? 자, 줄였는데 여기에 플러스로 노동 소요량도 줄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야지 우위라고 돼 있는데 얘는 어때? 이 두 개가 곱하기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얘는 어때? 하나만 줄여도 결과가 작아진다고요. 그러니까 어때? 3번의 표현이 틀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무슨 이야기하고 있어요? 임금이랑 노동시간이랑 그 두 개의 관계를 놓고 여러 가지 현상을 설명하고 있는 것뿐이야. 그래서 그 현상 볼 때 머릿속에서 임금과 노동시간이라는 표현을 바탕으로 판단하는 습관이 들어있으면 이런 지문은 굉장히 심플하게 읽을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1번도 학생들이 조금 많이 틀렸는데요. 얘도요, 간단하게 봐요, 얘들아. 자, 여기도 뭘 설명했어? 임금 2만 원. 눈에 확 들어오죠, 이제. 자, 그 다음에 Y국은 임금이 10,000원이에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노동시간이 어때? 자, X국은 4시간이고요. Y국은 노동시간이 12시간이래요. 그죠? 자, 그러니까 이제
요럴 때는 이제 보시면 그지? 자, 사과를 만드는데 X국은 얼마가 들어? 2 곱하기 4시간이니까 8이죠. 그지? Y국은 얼마가 들어? 1 곱하기 12니까 얘죠. 그러니까 이제 X국은 사과는 X국에 유리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되셨나요? X국에 얘가 더 작잖아요. 얘가 더 작으니까 사과는 어디서 만들어? X국에서 만들어서 Y국에 수출하는 거야. 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바나나 같은 경우에는 X국에서 어때? 6시간이 필요하대요. 그지? 바나나 같은 경우에는 X국이 2만 원에 6시간이 필요하니까 12가 되는 거고요. 그지? Y국은 어때요? 만 원에 9시간이니까 9밖에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어때? 얘가 더 유리한 거죠. 그러니까 바나나는 Y국이 수출하고 사과는 X국이 수출한다. 요 내용인 거예요. 되셨죠? 자, 그렇게 보시면 이제 5번 선지만 빠르게 봅시다. 자, 그 개념만 알면 금방금방 풀려요. 그지? 자, X국과 Y국 모두 사과와 바나나 중에서 상대국에 대한 자국의 생산적 우위가 2보다 큰 과일은 수출하고, 그지? 생산성의 우위가 2보다 크대요. 그지? 2보다 큰 과일은 수출하고 2보다 작은 과일은 수입하는 게 유리하다고 보고 있는 거잖아요. 누가? 요 두 아이가 모두요. 그죠? 자, 그런데 X국은 임금이 2만 원이고요. 그지? Y국은 만 원이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이제 UI의 관계는 당연히 2예요. 그지? 왜? 1분의 2가 될 거니까요. 그지? 그러면 이제 얘는 2가 돼요. 근데 얘를 뒤집으면 어때요? 얘를 뒤집으면 하나는 2분의 1이잖아요. 2분의 1이면 0.5죠. 그지? 그래서 얘는 Y국 같은 경우는 0.5가 기준이기 때문에 이 자리가 어때? 2보다 작은 과일이 수입하는 게 유리한 게 아니고, 그지? 자, Y국은 이렇게 설명 안 되겠구나. 자, 2보다 작은 과일은 어때요? 0.5의 관계고, 그지? 2보다 큰 과일은 2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지? 자, 그래서 이 자리만 니네가 확인해 주시면 간단하게 풀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X국은 그지? 2보다 작은 과일들을 뭐 할 거야? 수입을 할 거고요. 그지? Y국은 뭐 할 거예요? Y국은 2가 아니죠. Y국은 0.5보다 작으면 수입을 할 거예요. 근데 여기는 어때? X국, Y국 모두 2보다라고 했으니까 틀린 표현인 거죠. 되셨나요? 그렇게 보시면 간단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2번 문제요. 22번. 자, 얘도 아까 설명해 드렸던 요 경사 자리, 수직 자리와 수평 자리, 요 경사 구간과 수평 구간만 구분하시면 돼요. 그지? 자, 그렇게만 이래야 구분할 수 있으면, 자, 선지표현 2번에 뭐라고 되냐면, 자, RS와 RD의 교점이 B와 C 사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B와 C 사이면 요 자리죠. 자, 요 자리니까 요 자리는 뭐예요? 수평 구간이잖아요. 수평 구간 아까 특징 우리 뭐라고 기억하고 있어요? 둘 다 만드는 거라고요. 그지? 요렇게 알고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2번의 표현을 보면, 자, B와 C 사이로 이동할 경우 밀 생산을 위한 노동수의 일부가 을국에서 각국으로 이동한다고 돼 있잖아요. 그죠? 자, 근데 지금은 얘가 이 위에 있는 게 누구예요? 갑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갑이 경사구간에서 수평구간으로 가면 이제 갑은 뭐 해야 돼? 생산량을 줄일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왜? 수요가 적으니까요. 그럼 생산량을 줄이니까 당연히 노동의 수요가 어디로 가야 돼? 갑에서 을로 넘어가야 되겠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 자, 생산량을 줄일 거니까, 그지? 노동의 수요가 어때? 갑에서 을로 넘어갈 거예요. 근데 얘는 이제 뒤집어 놨죠. 그지? 그러니까 얘가 틀린 표현입니다. 자, 그래서 22번은 그렇게 풀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문제 23번입니다. 자, 수송비를 고려할 때 가에 대한 답변으로 가장 적절한 건 이렇게 붙었어요. 자, 그러면 가에 대한 적절한 건데 수송비가 더 붙으니까 어때? 자, 고려했을 때 내가 노동시간이, 그지? 자, 여기 5번에 있는 것처럼 선택적 생산을 통한 수출은, 그지? 자국의 생산비와 수송비를 모두 고려했을 때 그냥 이것만 생산비만 보는 게 아니라 추가적으로 수송비를 다 모두 고려하라고 한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지? 동일 임금 대비 노동시간이 상대국보다 적은 경우에만 이익이 된다. 이렇게 돼 있죠. 그지? 자, 노동시간이 어때? 상대국보다 적어야지 얘가 뭐야? 생산비가 낮은 거잖아요. 생산비가 낮으니까 얘가 뭐가 될 거야? 글자를 조금만 이쁘게 쓸까요? 자, 적은 경우라는 표현이 무슨 말이냐면 생산비가 낮은 거니까 생산비가 낮으면 어때? 얘가 이익이 되는 거죠. 그지? 그러니까 답이 될 게 5번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글자를 찾기 시작하면 굉장히 복잡한 문제로 보이지만 이 단락의 주제만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시면 훨씬 더 간단하게 끝나는 그런 문제들입니다. 자, 학생들 시험 보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